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었는데, 정작 그 아이들의 인생에서 우리를 위한 자리는 먼지 한 톨만큼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딸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온 분입니다. 그녀와 남편은 평생 살던 집을 팔아 마련한 돈 2억 원을 몽땅 딸의 유학 자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오직 딸이 더 넓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만을 바랐기 때문이죠. 딸은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홀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영정사진 앞. 전화기 너머의 딸은 금방 갈게요 라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3년 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그녀는 직접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따지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손으로 애지중지 키운 딸이 타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딸의 환한 미소도 상상했던 따뜻한 포옹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입을 다물게 만드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등을 돌렸습니다. 고성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체념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장면이었기에, 그리고 어떤 침묵이었기에 천륜이라던 부모 자식 관계를 끝으로 몰고 갔을까요? 오늘은 뜬구름 잡는 이상이 아닌 사랑과 헌신이 잊혀진 뒤 마주해야 하는 우리 노년의 지독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명자. 올해 64살입니다. 서울 토박이인 저는 지금 관악구 신림동의 10평도 안 되는 작은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버스 정류장이 바로 보여 하루 종일 시끄럽죠. 집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참 조용하다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혼자 사는데 시끄러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시간은 오후 4시 편의점 도시락이 할인 들어갈 때입니다. 할인 카드를 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처럼 희끗희끗한 머리에 등이 굽은 노인들입니다. 다들 서로 모르는 척하지만 실은 뻔히 아는 처지들이죠. 가끔은 아드님은 왔어. 손주는 몇 살이야? 하며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딸 영국에 있어. 곧 온대. 그 말을 내뱉고 나면 제 속이 다 허해집니다. 딸이 떠난 지 10년이 지났거든요. 온다, 온다, 온다. 말만 그렇게 하고 그림자도 비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설날이면 현관에 우리 지은이 환영이라고 쓴 종이를 붙여두곤 했는데 이젠 그 종이값도 아깝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딸을 의심했던 건 아닙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2013년 지은이가 25되던 해였습니다. 런던 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했다더군요. 문화연구니 뭐니 어려운 이론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딸아이 얼굴에서 빛이 나길래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박상훈 씨는 저보다 더 흥분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영광이라며 들떠하더니 이내 학비 걱정에 한숨을 쉬더군요. 생활비까지 하면 1년에 6천만 원, 3년이면 2억에 가까운 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수중에 그만한 돈이 있을 리 없었죠.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길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집 팔자. 우리가 살던 곳은 서대문구 홍제동의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지은 지 40년 된 낡은 집이었지만 30년 넘게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곳입니다. 지은이가 기어다니던 시절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의 모든 손때가 묻어있는 집이었죠. 주방, 베란다, 화장실 타일 하나하나 제 손길 안 닿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간다는데 집 따위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결국 그 집을 5억 원에 팔았습니다. 평생 모은 예금까지 합쳐 얼추 6억 원이 되더군요. 저는 그중 2억 원을 뚝 떼어 새 통장에 넣었습니다. 오로지 지은이 유학 자금으로만 쓸 돈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 지은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죠. 당연하지. 너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취직하고 시집 가면 그때 우리 새 집 사면 돼. 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는 돌아오면 엄마가 네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딸이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 나 꼭 돌아올 거야. 나가서 가족 잊어버리는 그런 애 아니잖아. 그때 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고 목소리는 당찼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세 식구는 오붓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은 설거지를 자처하더니 냉장고 문에 쪽지 하나를 붙여놓더군요. 엄마, 나 돌아오면 우리 부산 가서 돼지국밥 실컷 먹자. 딸이 떠나던 날, 우리는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검은색 캐리어를 끄는 모습이 마치 잡지 모델 같았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저를 안으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3년만 기다려줘. 금방 올게. 그 3년이 어느새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커피를 타며 TV를 켜고 카카오톡을 확인합니다. 새 메시지는 없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그 쪽지는 색이 다 바랬지만 차마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딸은 온다고 했고 저는 기다린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는 정말 그 쪽지의 존재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 하고요. 영국에 간 첫 몇 달간은 연락이 자주 왔습니다. 런던 동쪽의 낡은 쉐어하우스, 공용 주방과 화장실을 쓴다기에 걱정이 태산 같았죠. 일찍 다니고 문단속 잘해라. 잔소리를 하면 엄마, 나 고등학생 아니야. 라며 웃어넘기던 딸이었습니다. 길가의 강아지, 구름 낀 런던 하늘 사진을 보내주면 저는 그것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프로필 이름도 영어 이름인 J로 바꾸고 뒷모습 사진을 걸어놓은 딸은 정말 딴 세상 사람 같았죠. 돈 쓴 보람이 있다 싶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딸이 처음으로 향수병을 내비쳤습니다. 친구들과 냄비에 찌개를 끓여 먹는 사진과 함께 여기 팥죽도 없고 떡국도 없어 라는 메시지가 왔죠. 저는 당장 팥죽을 쑤어 사진을 찍어 보냈고 딸은 내년 동지는 꼭 집에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여름부터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연락이 2주에 한 번으로 줄더니 나중에는 제가 먼저 톡을 보내야 겨우 답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과제 폭탄이야. 다음 주에 통화해. 알았다.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친구들이랑 여행 왔어. 다음에. 점점 카카오톡에 일이 사라지는 속도가 느려지더군요. 한 번은 2주 내내 답이 없어서 아침 7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더니 끊겨버리더군요. 30분 뒤에야 엄마, 여기 새벽 2시 반이야. 라고 짧은 톡이 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미안하다. 시차를 깜빡했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라고 보냈지만 답장도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덜 익어 딱딱한 컵라면을 씹어 삼키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러움을 삼켰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애가 크면 다 자기 바쁜 거지 라며 둘러댔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 편하자고 만든 핑계였습니다. 공부하느라 적응하느라 힘들겠지. 그렇게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달력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안 받음, 답장 없음, 바쁘다고 함. 어느 날 달력을 넘기다 보니 지난 한 달간 딸과 나눈 대화가 3마디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신문을 보다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엔 걔가 이제 우리가 필요 없는 것 같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아니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해 추석, 딸이 제일 좋아하는 송편을 빚어 국제 택배비 10만 원을 들여 런던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2주 뒤 소포는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주소 불명, 수취인 없음. 너 이사했니? 라고 묻자. 아, 옮겼어. 정신없어서 말 못했네. 라는 무심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괜찮다. 주소 다시 불러봐라. 라고 했지만 딸은 주소도 답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벽마다 깨어 핸드폰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일이 안 없어지면 차라리 안도했습니다. 읽고도 답이 없는 그 비참함보다는 나으니까요. 참다 못해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지은아, 너 엄마랑 얘기하기 싫으니 수화기 너머는 시끄러운 파티장 같았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전화했어? 나 지금 밖이라 곤란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잠시 침묵하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정말 바빠. 압박감도 심하고 자꾸 전화하지 마. 내가 나중에 할게. 전화가 끊긴 뒤 저는 1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TV 소리조차 소음으로 느껴졌습니다. 딸이 변한 걸까? 냉장고 문에 붙은 엄마, 나 돌아오면 부산 가서 국밥 먹자는 쪽지는 여전히 거기 붙어 있는데 말입니다. 글씨는 흐려졌지만 저는 물을 마실 때마다 그 쪽지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저 쪽지가 붙어 있는 한 딸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요. 2019년 3월 서울의 꽃샘 추위가 매섭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죽을 끓이는데 욕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달려가 보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했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여보! 박상훈 씨!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지병이나 먹는 약을 물었지만 저는 넋이나가 입만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응급실 불은 하루 종일 켜져 있었고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부인, 뇌출혈이 너무 심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직 뺨이 따뜻한데 숨도 쉬고 있는데 저는 주머니 속 옷자락을 쥐어짜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결국 엄마, 나 회의 중이야. 나중에 할게. 라는 톡이 왔습니다. 이를 악물고 답장을 쳤습니다. 아빠 쓰러지셨다. 중환자실이야. 의사가 오늘 밤 넘기기 힘들대. 30분 뒤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진짜 심각한 거야.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오늘 밤이 고비래. 긴 침묵 끝에 제가 물었습니다. 너 들어올 수 있니?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딸 목소리는 들어야지. 말을 뱉는 순간 목이 메어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 뒤 딸이 대답했습니다.
노력해 볼게. 노력해 볼게. 그 말은 진통제 같았습니다. 잠시 통증은 있게 해주지만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는 약. 그 말은 결국 못 간다는 뜻이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11시 반,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왔습니다. 남편은 고통 없이 조용히 갔다고 했지만 남겨진 저는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장례 3일간 저는 관성의 의지에 움직였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해야 할 일은 산더미더군요. 상조회사, 수해, 납골당, 발인 시간, 모든 걸 혼자 결정하고 돈을 내야 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로봇처럼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친척들이 지은이는 오냐고 물으면 비자 문제가 꼬여서 못 온대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욕하진 않았지만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독한 년지, 아비 죽었는데도 안 오네. 새벽이씨, 텅 빈 빈수 앞을 지키는데 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비행기표를 못 구했어. 여기서라도 아빠 위해 기도할게. 엄마 몸 조심해.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화장터의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안고 화로 앞에 섰습니다. 재작년 제주도 여행 가서 찍은 짙은 녹색 점퍼를 입고 어린아이처럼 웃던 사진이었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수습은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골을 수습해 집으로 돌아온 날 밤, 거실 구석에 유골함을 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딸이 어릴 때 쓴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 효도할게. 그 카드를 가슴에 품고 밤새 울었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남편이 붙이지 못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지은아, 아빠는 네가 너무 보고 싶지만 방해될까봐 연락 못한다. 너만 잘 살면 된다. 화장실에 들어가 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은 동쪽에 보이는 자리로 골랐습니다. 매일 아침 해를 보라고요. 나오면서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걱정 마. 내가 당신 목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장례가 끝나고 3일 만에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도 며칠 동안 너무 힘들었어. 꿈에 아빠가 나왔는데 양복 입고 강가에서 웃고 있더라. 그게 진짜 꿈인지 저를 달래려는 거짓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네 아빠, 마지막 순간까지 너 기다렸다. 딸은 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회사 규정상 무단결근이 어렵고 비자 문제 때문에 출국하면 재입국이 힘들 수 있다는 구구절절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절에서 아빠 위패를 모시고 기부도 했다더군요. 글자 하나하나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가는 길 배웅도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되니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 결국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2시간 뒤에야 답이 왔습니다. 엄마, 나한테 감정적으로 협박하지 마. 나도 외국에서 혼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야. 그 문자를 보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옷가지들을 정리하며 현관에서 여보, 나 좀 멋있어 하며 폼을 잡던 그를 떠올렸습니다. 주방 냉장고에 붙은 엄마 돌아오면 국밥 먹자는 쪽지는 이제 모서리가 말려 올라가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좋아하던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속 딸은 낯선 방에 있었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 내일 프레젠테이션 있어. 왜 전화했어? 오늘 갈비찜 했다. 그냥 보여주려고. 딸은 심드렁하게 맛있겠네.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다음에 가면 해줘. 라는 말도 먹고 싶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 아예 안 들어올 작정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가는데 얼굴도 안 비치고 영상통화도 안 받고 정말 너무한다. 딸이 발끈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노력하고 있어. 자꾸 죄책감 주지 마. 내가 그날 못 가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네가 안 오면 그 자리는 누가 지키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장례식장 지키고 누가 사망신고하고 누가 밤새 향 피우는데 너 우리 잊은 거 아니냐? 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잊은 게 아니라 엄마가 날 이해 못하는 거야. 제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해를 못해? 네가 3살 때 열나면 밤새 업고 뛰던 게 나다. 쓴 거 싫어하고 큰 소리 무서워하는 너를 내가 모르니.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피곤해. 나중에 얘기해. 화면이 꺼졌습니다. 식탁 위 갈비찜에선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제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그 쪽지를 한참 노려보다가 결국 손을 뻗어 찢어버렸습니다. 남은 갈비찜을 반찬통에 담아 냉장고에 넣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딸을 위해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넣는 것이라고요. 그 후로 우리는 마치 예의 바른 이웃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 너도. 어느 날 딸이 엄마, 나 주재원으로 발령나서 앞으로 몇 년은 더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도 저는 축하한다. 몸 챙겨라 라고만 보냈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따님한테 또 보내세요 라고 물으면 애가 바빠서요 라고 웃어넘겼지만 속은 문드러졌습니다. 그러다 2022년 가을 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영국 한번 놀러 올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엄마도 늙었잖아. 여행 삼아와. 내가 가이드 해줄게. 라는 톡이 왔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그래, 늙은 엄마라도 괜찮다면 이라고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보고 싶어. 라는 딸의 답장에 저는 그만 주책맞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부랴부랴 여권을 만들고 아래층 아주머니께 큰 트렁크를 빌렸습니다. 런던 마트 물가를 검색하고 딸 얼굴 더 잘 보려고 돋보기 안경도 새로 맞췄습니다. 비행기에서 10시간 넘게 잠도 못 잤습니다. 만나면 안아줄까? 아니면 등짝을 한 대 때려줄까? 고민하느라요. 히드로 공항 입국장,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색 트렌치코트에 단발머리. 엄마 하며 달려와 안기는 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살 빠졌네. 너는 살 좀 쪘다. 우리는 웃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어색하고 서먹한 손님을 대하는 듯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차는 런던의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2층짜리 하얀 집. 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벽에 걸린 사진들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을 배경으로 딸이 50대. 백인 부부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여자는 진주 귀걸이를 하고 딸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남자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주방에서 은발의 여자가 나오며 반갑게 외쳤습니다. 오, 오셨군요. 민의 어머니시죠? 딸의 영어 이름이 민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뒤이어 안경 쓴 중년 남자가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딸이 웃으며 소개했습니다. 엄마, 이분들은 헬렌 엄마랑 데이비드 아빠야. 뭐라고? 여기선 내 양부모님 같은 분들이야. 내가 힘들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 저녁 식사는 스테이크였습니다. 식탁보는 하얀 레이스였고 그릇들은 번쩍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이 나누는 영어를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어서 바보처럼 웃기만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웃으며 말했고 딸이 통역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신대. 저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어서 헬렌이 물었습니다. 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통역했습니다. 엄마, 결혼식 때까지 있다 가실 거냐고 물으시네. 결혼. 나 마크랑 약혼했어. 비자 문제도 있고 해서 곧 결혼해. 나 여기 정착할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공부 끝나면 온다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건 10년 전 얘기잖아. 내 아빠 갈 때도 너 노력해 본다고 했잖아. 그래 놓고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너 지금 남을 엄마 아빠라 부르면서 걔네 늙으면 모시겠다고? 그럼 우리는? 우리는 뭐냐?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분들은 나 힘들 때 곁에 있어줬어. 내가 엄마 아빠 버리겠다는 게 아니잖아.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찢어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집 팔고 전 재산 털어서 보냈더니 여기서 딴 부모 모시고 스테이크 썰고 있어? 내 아빠가 죽기 전에 너 언제 오냐고 묻는데 내가 비행기 표 끊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어. 결국 오열이 터졌습니다. 엄마, 제발 진정해. 진정? 나 간다. 너는 이미 부모 있으니까 내 걱정 마라. 저는 뛰쳐나왔습니다. 런던의 밤바람은 칼날 같았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무작정 걸었습니다. 빨간 벽돌집들은 다 똑같이 생겨서 미로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 신발끈도 못 묶고 주저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개를 산책시키던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못 알아듣고 고개만 젓자 할머니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잠시 후 웬 동양인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네, 서울에서 왔어요. 이정순 할머니, 73, 영국에 온 지 20년 된 분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가 생강차를 내주셨습니다. 딸내미가 영국 사람이랑 결혼해서 엄마 본체만 채하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 딸도 그래요. 스코틀랜드 사는데 손주놈은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 지난번에 통화하는데 Who are you? 누구세요 하더라니까.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같은 엄마들 여기 천지백갈이 널려 있어요. 평생 자식한테 올인했는데 결국 남는 건 마더가 아니라 보더 골칫덩어리 취급이지. 그날 밤 할머니 댁 좁은 소파에서 잤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준 500원짜리 컵라면을 먹으며 눈물이 국물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딸에게서 엄마 어디야? 데리러 갈게. 라는 톡이 왔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깨어 딸의 프로필 사진을 봤습니다. 여전히 트렌치코트를 입고 환하게 웃는 딸. 인정해야 했습니다. 딸은 저를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부모, 새로운 가족, 새로운 언어, 새로운 인생으로. 저는 그저 딸의 인생 초반에 잠시 머물다 간 조연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대형 박물관에 갔습니다. 3000년 된 미라를 보며 남편의 수위를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차가운 샌드위치를 씹으며 바쁘게 지나가는 런던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이 왜 안 돌아오는지. 이곳에선 우리 같은 끈적하고 귀찮은 정이 필요 없으니까요. 한국에 돌아와서 딸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청소 완료, 긴급 상황 외 출입 금지 라고 쓴 종이를 붙였습니다. 남편 기일에는 혼자 납골당에 가서 좋아하던 마른 안주와 소주를 올렸습니다. 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대는 희망 고문일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현관에 붙여두던 환영 문구도 떼어내고 그냥 빈 빨간 종이만 붙여두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딸은 안 와요. 물으면 거기 사는 게 편한가 봐요 라고 웃고 맙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네. 유학도 가고. 라는 말에는 그러게 말이에요 라고 맞장 붙이지만 속으로는 쓴 웃음을 삼킵니다. 그 성공 뒤에는 식어 빠진 밥을 혼자 먹으며 밤새 답장 없는 톡을 기다리는 부모의 그림자가 있다는 걸 누가 알까요? 저는 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쁜 아이가 아니란 걸 압니다. 그저 더 이상 제가 필요하지 않을 뿐입니다. 2024년 저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축하드립니다 하는데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까먹었습니다. 아침에 싼 고구마 밥에 멸치볶음. 맛은 없었지만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은퇴 후 할 일, 걷기, 물 많이 마시기, 꽃 구경하기. 아주 단순한 저만의 숙제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며 밥상을 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딸이 결혼식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푸른 잔디밭 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키 큰 신랑과 웃고 있었습니다. 양옆에는 헬렌과 데이비드가 혼주석에 앉아 있더군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행복해라. 딱 4글자만 보냈습니다. 딸도 고마워 엄마, 엄마도 잘 지내 라고 답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 가족 사진을 꺼내 봉투에 넣고 풀칠을 했습니다. 겉면에 2013년 이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건 추억이자 종결입니다. 부엌벽에 붙어있던 찢어진 쪽지. 엄마, 나 돌아오면 국밥 먹자는 아직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국밥은 이제 영원히 식어버렸다는 걸 압니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전하지 않을 편지를 하나 씁니다. 지은아, 이 편지는 2025년 어느 봄날 아침에 쓴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나는 네가 좋아하던 보리차를 끓이고 있어. 네가 이 편지를 볼 일은 없겠지. 너를 원망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마음을 정리하려고 쓴다. 엄마는 이제 너를 기다리지 않아. 집 한 돈 남은 걸로 주말 농장에 작은 텃밭을 샀다. 상추도 심고 네가 질색하던 쓴바귀도 심었어. 네. 옛날 책이랑 상장들은 상자에 담아 창고 깊숙이 넣어뒀다. 가끔 생각나면 꺼내보겠지만 자주는 안 보려고. 추억도 너무 많이 먹으면 체하더라. 친척들이 물어보면 나는 네 칭찬을 해. 영국에서 자리 잘 잡고 좋은 신랑 만나 잘 산다고. 다들 내가 자식 잘 키웠다고 부러워하더라. 너도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길 바라겠지? 너를 미워하냐고? 아니, 밉지 않다. 60 넘게 살아보니 알겠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해서 너도 내 방식대로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걸. 너는 네 인생을 선택한 것뿐이고 그 인생에 엄마 자리가 좀 좁아진 것뿐이야. 서운하긴 하지만 죄는 아니지.
가끔 꿈에 네가 나와. 대학생 때처럼 가방 메고 들어오면서 엄마, 나 왔어. 국밥 먹으러 가자. 하는 꿈. 꿈속에서도 나는 너무 기뻐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깨고 나면 텅 빈 방이 너무 쓸쓸하니까. 나는 이제 나를 챙기며 살 거야. 복지관 그림교실도 등록했어. 선생님이 나는 선을 참 곧게 긋는다고 칭찬하시더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선도 곧게 나온대.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하고 싶구나.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고, 이제는 너에 대한 기대를 정말로 내려놓았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리움을 너에게 짐으로 지우지 않고 내가 가져가서 천천히 아껴 쓰려고 하는 거야. 이 편지는 서랍에 넣어둘게. 언젠가 아주 먼 훗날 네가 돌아와서 이걸 보게 된다면 울어도 좋고 모른 척해도 괜찮아. 엄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딱 한마디만 할게. 왔니? 밥 먹자. 하지만 실제로는 신탁 조항에 싱가포르의 비공개 신탁 계좌로 자금이 흘러가게 해두었고 수익자는 저와 남편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집이었습니다. 40년을 산 우리 집. 당장 팔면 민우가 출소해서 알게 될 테니 조 변호사는 기막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매매 예약입니다. 믿을 만한 매수자를 찾아 계약을 맺되 대금은 지금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년 뒤에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집은 여전히 우리 명의로 남겨두어 민우에게 우리가 아직 도망가지 않았다는 안심을 심어주는 미끼로 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 곳. 싱가포르에 사는 여동생 수정이에게 연락했습니다. 화교 사업가와 결혼해 잘 사는 동생은 제 이야기를 듣고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진작 왔어야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몸만 와. 우리는 투자이민 수속을 밟았습니다. 자산 증명이 충분하고 동생의 보증이 있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우의 출소일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준비도 끝나갔습니다. 비자, 항공권, 짐. 우리는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첫 끼로 뭘 먹을지까지 이야기하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남편도 그 녀석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살 생각하니 힘이 난다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희망이 보일 때쯤 다시 절망으로 밀어넣더군요. 남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혈압이 요동쳤습니다. 나 신경 쓰지 마. 어느 밤 남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꼭 끝까지 같이 가야만 완성되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의 희망이 당신이 그곳으로 가는 거야. 결국 남편은 자유를 향한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출국을 2주 앞둔 새벽, 신부전 악화로 인한 폐렴 합병증으로 응급실 불이 밤새 켜졌습니다. 새벽 3시 반,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남편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병실 벽보다 하얀 얼굴로 힘겹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당신은 꼭 가. 나 때문에 남지 마. 여보, 조금만 더 버텨요. 같이 가야죠.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안 될 거 알아. 나는 여기까지야. 하지만 당신은 내 목까지 살아야 해. 그놈한테는 이미 기회를 줄 만큼 줬어. 우린 빚진 거 없어. 오늘부터 당신은 엄마 노릇 그만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가 0이 되고 긴 비품이 울렸을 때 저는 남편의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나 살게요. 아주 잘 살게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저는 공항 근처 호텔에 머물며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출소한 민우는 제가 서명해준 지포기 각서를 들고 기세등등하게 등기소로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창구 직원의 대답은 냉혹했겠죠.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 부동산은 이미 한 달 전에 매매 예약 가등기가 되어 있었고 지난주에 잔금 납부와 함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소유주는 박수진 님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집문서가 엄마한테 있는데 어떻게 팔아요? 집문서는 재발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끝났습니다. 가져오신 증여 서류는 소유주가 바뀌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민우는 미쳐 날뛰었을 겁니다. 집으로 달려가 봤자 이미 새 주인이 고용한 인테리어 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었겠죠. 이건 내 집이야 라고 소리쳐봤자 경찰 부릅니다 라는 대답만 돌아왔을 테고요. 그는 텅 빈 거리에서 깨달았을 겁니다. 집을 잃은 게 아니라 자신이 엄마를 협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리고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마지막 착각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비행기 출발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호텔방에서 숨죽이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지은이에요. 떠나시는 거 알아요. 민우 씨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시은이 안전 때문에 그래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지은이? 의심스러웠지만 시은이 안전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우가 그들에게 또 해코지했을까봐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만약을 대비해 조 변호사에게 위치를 알리고 휴대폰을 긴급 신고 모드로 설정한 뒤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키즈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안쪽 방에 지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지은이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손에는 과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손녀일이라면 끔찍하시네. 그는 지은이의 머리채를 잡고 칼을 목에 들이댔습니다.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돈 내놔. 집한 돈. 다 어디로 빼돌렸어?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돈 안 내놓으면 얘 죽이고 나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야. 그의 손이 떨리면서 지은이의 목에 붉은 실선이 그어졌습니다. 민우야, 진정해. 돈 줄게. 얼마면 돼? 4억. 당장 내 계좌로 이체해. 알았어. 진정해.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는 척하며 전원 버튼을 5번 눌렀습니다. 지잉하는 진동과 함께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고 위치가 전송되었습니다. 인터넷이 좀 느려. 기다려봐. 시간을 끌었습니다. 빨리 안 해.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송금 버튼을 누르고 확인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민우는 당황하더니 더욱 미쳐 날뛰며 지은이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오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그가 칼을 지은이에게 꽂으려던 찰나.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뜨거운 차가 든 주전자를 집어들어 있는 힘껏 민우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뜨거운 물과 충격에 민우가 칼을 떨어뜨렸고 경찰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바닥에 제압당한 민우가 고개를 쳐들고 저를 노려보며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가 나를 신고해? 내가 아들인데.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를 일으켜 세운 뒤 바닥에 깔린 아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김민우, 나랑 네 아빠는 수없이 기회를 줬어. 내 발로 기회를 차버린 건 너야.
세상 탓, 부모 탓 하지 마. 내 욕심이 너를 괴물로 만든 거야. 감옥에서 평생 반성해라. 난 이제 널 낳은 적 없는 셈 칠 거다.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자식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틀 뒤, 인천공항 출국장, 지은이가 시은이를 데리고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랑 저는 지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 말 마라. 시은이 잘 키워. 저놈은 네 남편도 시은이 아빠 자격도 없어. 저는 시은이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시은아, 할머니가 아주 먼 곳으로 가요. 할머니, 언제 와? 저는 대답 대신 웃으며 작은 통장을 시은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제 폐물을 팔아 마련한 시은이의 학자금 통장이었습니다. 시은아, 나중에 커서 꼭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알았지? 어머님, 건강하세요. 도착하면 꼭 연락 주시고요. 지은이의 인사를 뒤로하고 저는 출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 부비치는 한강과 남산타워가 장난감처럼 작아졌습니다. 저곳에 제 청춘이 있었고 남편과의 사랑이 있었고 한때 완벽하다고 믿었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갓난아이였던 아들을 안고 걸음마를 가르치던 손. 하지만 결국 그 아들을 감옥으로 보낸 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아픔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10,000배는 더 아팠습니다. 도박과 마약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착했던 내 아들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부모에게 칼을 겨누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픔 덕분에 저는 살았습니다. 독하게 끊어내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그 늪에 빠져 죽었을 테니까요.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가자 햇살이 기내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남편이 저를 보며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잘했어. 울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저는 눈물을 꾹 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삶이 외로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온전히 저의 것이니까요. 저는 여행 가방 하나와 비행기표, 그리고 마침내 자식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홀가분한 마음만을 가지고 떠납니다. 박수진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도박과 마약으로 인해 파탄나고 결국 어머니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떠나야만 했던 이 비극적인 결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누군가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매정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악의 구렁텅이에서 자신과 손녀를 지키기 위한 뼈를 깎는 결단이었다라고 박수 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박수진 여사였다면 칼을 들고 위협하는 아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품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도박과 마약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